최근 일본을 다녀온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분위기부터 다르다고 하던데요. 가장 먼저 놀라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해보면은 뭐 전체적인 비슷하잖아요. 뭐 일본 가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그러한 부분을 보고 다르다, 좀 확실히 한국은 좀 일본하고 다르구나, 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조용합니다. 차분합니다. 도쿄 중심가,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그런 데 가도, 유흥가 이런 데 가도 차분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면은 굉장히 활기찹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특히 일본 갔다가 한국에 오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좀 놀라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활기차서 좋다. 뭔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서도 한국에 오면은 좀 한국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활기차고 이러한 부분이 좋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는 굉장히 조용한데 한국에 오면은 이런 활기참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외국인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책을 좀 출판된 책을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설명한 그 문구가 있었는데 한국은 아시아의 라틴 아메리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민족이 굉장히 좀 활달하고 밝고 음악과 춤을 좋아하고 뭐 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보기에도 한국은 굉장히 활기찬 나라, 활기찬 민족, 좀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길거리와 일본 길거리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최근에 일본에서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일본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논란이 된 그러한 이슈가 있는데, 어깨빵. 어떤 대만 그 조그만한 소녀가 시부야였나? 거기서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본 여성이 어깨빵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대만 소녀가 꽈당하고 넘어지는 그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됐었죠. 근데 요것 때문에 좀 일본에서도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었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됐고, 그래서 어느 인플루언서가 덩치가 굉장히 큰 외국인이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사진을 촬영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서 있었는데 아무도 어깨빵을 하지 않았던 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튜버도 좀 어깨빵을 크게 당해서 좀 그러한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 보고 있으면은 일본 사회에서 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서 좀 놀라는 그러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깔끔하고 질서 있고 예의 있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건가요? 일본이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깔끔하고 깨끗하고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그러한 곳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건물만 보더라도 마감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길거리를 보더라도 보도블럭 깔린 걸 보더라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마감을 해서 공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에 물론 쓰레기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있고 유흥가 가면은 쓰레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떠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깔끔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쾌적하죠. 깔끔하죠. 깨끗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게 보는 그러한 경향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좀 외국인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답답하게 느끼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공공장소에서 전화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진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전화를 한다? 안 됩니다. 이거 거의 금기시될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인 지인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거든요. 지인이 깜짝 놀라면서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해라, 전화 빨리 끊어라, 혼났습니다. 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일본의 어떤 현은, 지금 그 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길 가면서 전화 통화하는 거를 금지하는 조례를 정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화하는 거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러한 그 압박감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에서 답답하게 느끼는 그러한 좀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좀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좀 이러한 것들을
좀 불편하게 느끼죠. 좀 답답하게 느끼는 거죠. 또 하나 이야기를 예를 든다면 일본의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전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일본의 도시철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민영화했습니다. 공공 서비스를 다 민영화했어요. 심지어는 수도까지 민영화를 했습니다. 현재 남은 거는 단 하나 남았습니다. 의료보험 하나 전부 다 민영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장 먼저 좀 민영화가 된 게 철도 부분 민영화 되면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도쿄나 뭐 오사카 같은 경우 보면 철도 노선도를 보면은 거미줄입니다. 진짜 너무 복잡해서 일본인조차도 복잡해합니다. 어디 갈 때에 어디에서 뭘 타고 어떻게 갈아타고 해야 되는지 헷갈려 할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요금도 비싼 데다가 한번 갈아타려면 요금을 또 내야 되고, 한 지역에 역이 또 여러 개 역이 또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역이다 그러면 서울역에서 그냥 타면 되잖아요. 거기서 뭐 갈아타면 되는 거고. 근데 일본에서는 어디 시부야다, 시부야역이다 그러면 그게 또 역이 뭐 여러 개가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타야 되는지, 어디서 어떻게 또 역을 찾아서 갈아타야 되는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 오면은 외국인들이 놀랍니다. 우선 요금이 저렴한 거에 놀라고, 이거는 아무래도 그 교통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복지입니다. 복지. 이거는 외국인들까지도 한국에 와서 한국의 복지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선도가 아무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바로바로 갈아탈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편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일본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마크롱 대통령 방일 방한 때 모습을 보면 세계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경제력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작년 전체 수출액이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한국의 실질 임금이 일본을 넘어서고, 한국의 1인당 GDP 일본을 넘어서고, 수출액이 일본을 넘어서고, 예전에는 일본은 정말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산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일본이 한국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국력이, 한국의 경제가 그만큼 성장을 한 거고, 그리고 한국의 국방력도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하나 더 있죠. 문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BTS도 그렇고, 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지금 한국의 문화 전 세계에서 정말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국격이 정말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유럽의 선진국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한국이라는 나라 하면은 선진국, 잘 사는 나라,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이.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 총리 멜로니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멜로니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다라는 게 화제가 된 게 아니라 멜로니 총리의 딸이 들고 있던 응원봉, 누구 응원봉이었죠? 그 블랙핑크인가요? 아무튼 한국의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입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그냥 일반적인 소녀가 아니라 한 나라 총리의 딸이 그걸 들고 입국을 했습니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전 세계에 나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야, 저거 뭐냐? 한국의 아이돌 응원복을 들고 들어왔네 하면서 정말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정말 엄청나게 성장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봤을 때 우와, 저거 뭐냐? 라고 이제 시선이 집중되는 그러할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 일본 여행에서 가장 먼저 불편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공항인데요. 일본 입국 심사가 유독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뭐 이런저런 나라 가면서 좀 깜짝 놀랐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입국 심사 정말 빠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다 IT화가 돼가지고
그냥 여권 찍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도장 찍고 뭐 검사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자동으로 무인화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태국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입국 심사 갈 때마다 시간을 재거든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태국은 뭐 거의 한 30분 안에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빠르면 한 15분, 10분 뭐 이 정도 안에도 통과가 되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IT화를 하긴 했습니다. 일본에 갈 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QR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 QR코드 가지고 입국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의미해요. QR코드를 발행을 받았으면 이거 QR코드 띡 찍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입국심사대에서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받고 뭐 검사를 하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나가게 되면은 세관 검사가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QR코드를 받게 되는데 기계가 쫙 있어요. 그 기계로 이제 QR코드 찍고 뭐 하고 하는데 불편합니다, 이게. 이거를 할 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거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다 안내를 해주고, 또 이거 하려다 보면은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찍으면은 되는 게 아니라 찍고 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QR코드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찍고 뭐 입력하고 이거저것 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국심사 끝나고 나가면은 또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데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일본에서 나온 기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의 내용이 이게 IT화를 했는데 입국심사에 자동으로 QR코드 무인 세관 검사보다 종이로 써서 이제 사람이 직접 검사하는 그쪽 줄이 더 빠르게 사람들이 통과를 한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IT화를 하긴 했는데 효율적이지가 못한 거죠. 하나마나한 그러한 IT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일본이 2028년 전자여행 허가제,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제스타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일본도 하겠다라는 건데,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의 입국 관리에 허가를 받아서 이게 허가가 떨어지면 일본에 이제 입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말하는 거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은 바로 그냥 통과할 수 있게끔 하겠다. 바로바로 무인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게 일본 정부의 말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좀 네티즌들 말로는 이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여권에 도장 찍는 거 아니냐, 좀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니까 이게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IT화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입국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지방공항 가면은 더 심합니다. 지방공항 가면. 제가 홋카이도 쪽에 자주 가는데 하코다테 직항이 작년쯤에 직항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주항공이 그쪽으로 직항이 새로 생겼는데 한 거의 20년 만에 그쪽으로 직항이 생겼습니다. 그 홋카이도 최남단이고 그쪽 이제 남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건데, 하코다테에 제가 직항을 타고 들어갔는데 정말 작은 공항입니다. 정말 작은 비행기가 착륙을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 뭐 얼마 없고, 얼마 되지도 않는 인원인데 다 거쳐서 공항 빠져나가는데 1시간 한 50분인가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심각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일본이. 지방 공항 가면은 더 심각한 그러한 공항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일본에서는 입국 심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QR코드 같은 전자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실제로는 더 답답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IT화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QR코드 도입했으면 찍고 바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찍고 사람이 또 보고,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찍는다는 과정.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일본 주요 공항 입국 대기 시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게 입국 심사 20분 달성률 되어 있는데,
보통은 한 50%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최장 시간에 보면은 100분 이상 넘어갑니다. 이게 거의 평균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여기서 달성률이 높은 곳이 있는데 이곳은 뭐 LCC만 수용을 하고 편수가 적은 그러한 곳은 달성률이 20분 달성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관 검사까지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시간 걸립니다. 빠져나가는데.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도시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러한 소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표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통계가 나오죠. 일본 공항은 느리다. 입국 심사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오버 투어리즘 논란이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본에서 오버 투어리즘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과연 이거는 진짜 일본에서 오버 투어리즘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일본에서 오버 투어리즘이다 라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좀 아무래도 부정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외국인에게도 안 좋고 그리고 일본에게도 안 좋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라멘집 이중 가격 논란까지 터졌다고 하던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라면집에 키오스크가 있는데 처음에는 언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뭐 이런 식으로 언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인 같은 경우는 한자를 다들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중국인이 이제 일본어를 선택을 해서 메뉴를 보고 또 중국어도 선택을 해서 메뉴를 보고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게에 항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냐 라면서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져서 일본 내에서 이게 좀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논란이 됐습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게 일본에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 방송에서도 이걸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소개된 화면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일본어 메뉴에서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하면은 1,000엔입니다. 그런데 외국어 메뉴는 2,300엔입니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중 가격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2배 이상 비싼 그러한 가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됐던 거죠. 그것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식당들에서 이렇게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키나와에 있는 테마파크가 새롭게 생겼는데 거기서는 이제 새롭게 오픈하자마자 처음부터 외국인 가격을 따로 책정을 해서 이중 가격을 실시를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좀 이렇게 일본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중 가격을 실시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뭐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 말고 국가적으로도 이중 가격을 현재 실시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미술관 뭐 이런 데 이중 가격 실시하겠다 일본 정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국인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입장료를 더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좀 우리가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죠. 동남아시아 가면은 외국인 가격 따로 책정되어 있는 그러한 곳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본이 동남아시아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조 섞인 말이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때 뭐 한번 해먹자 뭐 그러한 분위기가 일본에서 번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아서 일본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실제 데이터는 어떤가요? 그래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외국인 관광객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일본인 관광객이고 주황색이 외국인 관광객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 코로나로 관광객이 정말 크게 줄어들었죠. 폭감한 관광객 수가 그 이후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보시면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난 만큼 국내 일본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전체 관광객 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국내 여행을 잘 안 해요. 국내 여행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본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만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했는데
전체 관광객 수는 현재 그대로입니다. 예전하고 비교하면은. 그런데 보면은 그 외국인 관광객 수에 비해서 내국인 관광객 수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프에서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좀 여기서 진짜 이게 그 오버투어리즘이 맞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관광지에 평준화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은 특정한 날에 몰리지 않습니다. 특정한 요일에 몰리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특정한 요일에 몰리지 않고 주말에 몰리거나 하지 않고 관광지에 항상 균일하게 동등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 안정화에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 관광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관광객 수에 정말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특정 요일에 몰립니다. 주말에 몰립니다. 그리고 휴일에 몰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생각해 봤을 때 일본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인 관광객 수에 비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극소수의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말인 거죠. 게다가 일본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특정한 날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특정한 날에 오버투어리즘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하는 게 맞느냐, 이게 사실이냐,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그래프를 제시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좀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이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외국인 혐오가 번지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외국인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다 외국인 때문이다. 좀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때문에 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난다. 외국인 때문에 교통이 막힌다. 외국인 때문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들다. 뭐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외국인 혐오도 같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을 찾던 중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거는 작년에 타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 때문에 이제 중국을 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뚝 끊어진 건데, 그것 때문에 일본의 관광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뭐 중국인 관광객이 거의 사라졌으니까. 그 대신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타카이치 총리가 들어오는 돈을 복을 걷어찬 거죠.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수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용하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차별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피해를 입는 게 굉장히 커다란 그런 그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일본 관광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요? 일본 내에서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보면은 그 후지산 밑에 편의점이 있는데 이제 그 풍경이 굉장히 좋으니까 후지산도 굉장히 크게 잘 보이고 후지산 밑에 또 편의점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핫스팟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몰렸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그쪽 지자체에서 관광객들 못 오게 하려고 거기다가 후지산 안 보이게 검은 막을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걸 철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머릿속에 오버투어리즘, 외국인이 오면은 나쁜 거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길을 건널 때도 좀 막 건너고 위험하고 하다 보니까 좀 질서 유지가 안 되고 나쁜 거다. 뭐 그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오버투어리즘,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건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들이 외국인 혐오로 이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 때문에 길거리가 더러워지고 있어. 외국인 때문에 차가 막혀. 외국인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힘들어져. 외국인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게 힘들어진다. 좀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거는 일본 사회에서 좀 우려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중 가격이 일본에서 지금 보편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식당에서
이중 가격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정부까지 그 국립박물관, 미술관 이중 가격 실시하겠다. 그리고 뭐 일본에 보면은 무슨 성들 있잖아요. 성들 많이 있는데 뭐 그러한 곳에서도 이제 뭐 이중 가격 실시하겠다 그러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한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좀 일본 여행이 좀 가성비 여행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더해서 뭐 일본 정부하고 일본 지방 정부는 숙박세, 출국세, 각종 입장료 인상하고 있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더 이상 가성비 여행지가 아닙니다. 호텔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하다 보니까 좀 일본이 가성비 여행지로서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일본을 가성비다 라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 따진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동남아 가는 게 훨씬 더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하나 남은 메리트는 가깝다. 가까우니까 빨리 가고 빨리 돌아올 수 있다. 뭐 요거 하나 말고는 가성비의 메리트는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혐오의 나라 일본이라는 책을 한국과 일본에서 출판을 했고, 유튜브 채널 신작가 채널 운영하고 있는 신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옛날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 그리고 한국의 문화까지 전부 다 이제 세계 탑 클래스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좀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하시면은 더 많이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올리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 채널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